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77화 학우등사입니다. 배울 학, 넉넉할 우, 오를 등, 벼슬 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저격해 보면은 배움이 넉넉하면 이 벼슬에 오른다가 되겠습니다. 이 벼슬에 오른다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벼슬자리를 말하는데요. 이 사자는 논어 자장편의 이 자하가 한 말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자하왈, 자하 가로되, 사이 우적학. 벼슬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고, 학이 우적사, 학문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벼슬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움이 충분하여 능력을 갖추면 벼슬을 하여 그 능력을 이 나라를 위해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배움이 모자란 자가 벼슬을 하게 되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또한 벼슬을 하면서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배운 바를 바로 실천할 수 있기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배움을 시험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과거는 평민에서 관리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입식양명의 기회였기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의 공부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사회에서 정치를 할 사람을 직접 투표하여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당장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나온 행적과 그 과거 배움을 살펴보고 뽑아야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울 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절구구, 그리고 중앙에 이 사길효, 그리고 덮을멱, 아들자가 이 복잡하게 합쳐진 형태입니다. 각골자는 이 지붕을 이는 것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이 지면자가 있고 위에 이 집의 이 지붕 위로 두 손으로 이 X자 모양의 석가래를 얹고 있습니다. 이는 석가래를 지붕 높이 올리는 모습으로 그 뜻은 지붕을 올리다, 높이 세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의미는 오늘날 다른 자형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물숫자와 합쳐져서 이 물이 높이 솟아오른다는 이 잦은 학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뿔각자가 되면 이 뿔을 날카롭게 뾰족하게 세운다는 이 뿔다듬을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조자와 합쳐지면 이 새가 높이 나르는 새를 의미하는 이 비둘기 학자입니다. 그리고 매산자가 합쳐지면 이 뾰족한 악산을 뜻하는 이 돌산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행에서 이 석가래가 이렇게 여러 개로 표시되면서 X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사길효자입니다. 사길효는 사실은 교차된 산까지 두 개를 나타내는 자형인데요. 이 각골자형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까지를 이용한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최초의 연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중국에서는 추판이 나타나 산까지를 이용한 연산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 산까지를 이용한 셈법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에 전래되어 조선 말까지 우리 선조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애용하게 됩니다. 대신 중국에서는 음양오행의 성형으로 주역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산까지를 산까지에다 육효를 표시해서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육효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만물의 기본이 이 천지인 각각의 음양을 부여하여 이 8개의 이 소승계 근, 곤, 진, 손, 가미, 간태를 만들고 다시 이 소승계 두 개를 합해서 8 곱하기 8 약 64개의 대승계를 만들어 만물의 흐름을 살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효는 음양을 의미하는 효 6개가 모여 하나의 대승계를 이루고 있다 하여 육효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가지를
이 지칭하던 자형은 오늘 그 의미가 주역의 육효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 효는 이 X자가 가지는 이 형태 때문에 엇갈리다, 사귀다는 의미가 있고 또 X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되풀이하다, 본받다는 풀이가 생겨나면서 이 효는 배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검문오면서 자형은 이 진면자 안에 어린아이를 배치하여 배움을 뜻하는 이 배울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아이가 일종의 셈을 배운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또한 반대로 가르침을 뜻하기 위해서는 이 회처리를 뜻하는 이 칠복자를 추가한 것이 가르치다는 이 가르칠 효자가 되겠습니다. 배울학이 뜻하는 바는 이 배우다, 공부하다, 흉내내다, 설명하다, 그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칠 효가 뜻하는 바는 가르치다, 교육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넉넉할 우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사람인 변에 근심우가 합쳐진 형태인데요. 근심우를 살펴보면은 위에 이 머리혈, 그리고 마음심, 그리고 뒤져올 치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머리혈은 사람의 이 얼굴 모양이 강조되어 그려진 자형입니다. 이 커다란 머리, 그리고 머리카락, 눈 등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머리혈이 뜻하는 바도 머리, 얼굴, 목 등이 되겠습니다. 근심우는 이 머리에 근심을 가득 담은 사람을 묘사한 자형입니다. 이 자를 보면은 이 손으로 이 아픈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발을 구른다는 의미로 다리에 이렇게 발리자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이 골치 아픈 머리를 따로 뜻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뜻하는 이 정수리 신을 이렇게 따로 그려넣기도 합니다. 정수리 신은 이 머리 중앙의 이 맥동자리를 그린 자형이죠. 소전을 오면서 골치 아프다는 이 정수리 신은 사라지고 걱정 어린 마음을 뜻하는 이 마음 신자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던 이 발짓자는 이 발짓자가 거꾸로 된 형태의 이 디저올 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디저올 치는 발짓자를 거꾸로 그린 형태인데요. 주로 구송자로 사용될 때는 걷다는 의미를 전달하지만은 발이 거꾸로 그려져 있어서 천천히 걷는 모양, 뒤따라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심우가 주로 뜻하는 바는 근심, 걱정, 병, 고통, 근심하다, 고생하다, 두려워하다, 병을 앓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후에 이 디저올 치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풀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즉 여유롭게 걷다, 즉 여유롭게 걷는 이 마음심이 있으니 마음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따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이 변에 사람인을 넣은 이 넉넉할 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넉넉할 우가 주로 뜻하는 바도 넉넉하다, 많다, 후하다, 여력이 있다, 뛰어나다, 너그럽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오를등입니다. 이 자는 등질발과 콩두자의 합자죠. 이 등질발은 사실은 이 양발을 그린 자형입니다. 자형은 위로 올라가는 이 두 발을 그린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걷다, 떠나가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중에 이렇게 이 후시에 정립된 형태가 이 두 사람이 마치 등을 기대고 있다 해서 등질발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 콩두자는 이 제사용 술잔을 그린 자형입니다. 콩두자의 각골자를 보면 이 다리가 달린 이 제사용 잔을 그리고 있는데요. 잔 안에 있는 획은 이 담겨 있는 액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자형은 이 뚜껑이 없는 술잔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는 자형은 위에 이제 획이 있고 그릇 다리 쪽에도 이 획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부은 액체가 이 다리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 콩시루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형은 점차 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콩을 의미하게 된 것은 한나라 때부터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래 제기를 의미한 자형의 형태가 비슷한 이 콩나물 시루로 변형되면서 결국 콩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변하게 된 것이 이 콩두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콩을 뜻하던 자형으로 이 콩숙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형이 훨씬 간단했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롤등은 공손히 두 손으로 이 술잔을 올리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에서 보이는 이 술잔 위에 이 양발은 위로 올라가다는 의미의 이 등질발을 넣어서 술잔을 올리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받아서 위로 올린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건문에서 보면은 이 올라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등질발 대신에 이 올라가는 이 계단을 그린 이 언덕불을 이렇게 변해 넣기도 합니다. 소전에 이르러서는 잔을 든 이 손은 없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등질발과 이 술잔을 의미하는 이 콩두자의 조합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롤등이 뜻하는 바도 올리다, 진상하다, 등재하다, 높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벼슬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선비사와 이 사람 인별의 조합인데요. 그렇지만 원래 원형은 이 흑토자와 사람인의 합자입니다. 흑토는 지면 위에 이 흙덩어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지면 위로 이렇게 흙이 모아져 있죠. 이 일자형의 이 흙덩이는 소전에 이르러서 점차 십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시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흑토의 의미는 흙, 땅, 장소, 뿌리 등이 되겠습니다. 흑토와 매우 비슷한 자형으로는 선비사가 있는데요. 선비사는 원래 이 성인 남성을 가리키던 자형이었습니다. 이 원래 각골 자형과 오늘날 자형은 똑같습니다. 이 선비사의 각골이나 이 검문 자형을 보면은 이 마제 돌칼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성이 사용하던 무기를 그린 것으로 장성한 남성의 힘을 상징합니다. 건문에서 이 자형은 하위 관료가 허리에 차던 작은 청동칼을 매우 닮아 있기도 합니다. 건문에서 선비사는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직접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였으며 하급 관리란 뜻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선비사는 무기를 휴대한 관리, 군사 등 이 하급 관리를 의미했으나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하급 관리로 등용되면서 학문을 익힌 사람이란 뜻이 붙게 됩니다. 오늘 선비사가 뜻하는 바는 사내, 관리, 선비, 일, 직무, 군인, 벼슬하다, 일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벼슬사는 원래 이 황하의 치수를 위해 노역을 하던 것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황하의 범람을 막는 일은 각골자가 만들어진 황하 문명의 가장 큰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순임금이 치수 사업으로 업적을 세운 배구에게 선의하였으니 그가 우임금인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벼슬사의 각골자는 이 흙더미를 삭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전에서부터 이 선비사와 흑토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중앙 가로획이 이렇게 긴 것이 선비사, 짧은 것이 흑토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예서에서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나 이 벼슬사가 이 해서에서 오면서 이자가 흑토에서 선비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형은 마치 흑토가 아닌 선비사와 사람인의 조합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벼슬사는 나라의 큰 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나란 일을 수행하는 것, 나라의 일을 하는 직업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날 벼슬사가 뜻하는 바는 종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벼슬하다, 살피다, 벼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물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바유자가 있죠. 이 자는 치수 사업에 동원된 이 인부들을 그린 자형입니다. 또한 이 물하자는 곡괭이로 이 물길을 뚫는 것을 그린 자형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우등사, 즉 이 배움이 넉넉하면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노 옥야편에서 이 개강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정치를 할 만하냐고 공자께 묻게 되는데요. 개강자 문, 중유 가사 종용하여, 개강자가 묻기를 중유는 자로를 말하죠. 자로는 정치에 종사하도록 할 만합니까? 자왈, 유야 과 어정 종호 하유, 이 유 역시 자로죠. 유는 이 과단성이 있어서 정치에 종사한들 무슨 일이 있으리요. 왈 사야 하사 종조 야여, 이 사는 자공을 말합니다. 자공은 정치에 종사하도록 할 만합니까? 왈 사야 어정 종호 하유, 이 자공은 통달했으니 정치에 종사한들 무슨 일이 있으리요. 왈 이 구는 이 영구 또는 이 자유를 말합니다. 하사 종종 야여, 이 자유는 정치에 종사하도록 할 만합니까? 왈 구야 예 어용정호 하유, 이 자유는 재능이 많으니 정치에 종사한들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모두 정치에 종사할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 배움이 충분치 못하다고 느낀 그의 또 다른 제자 제아가 이 벼슬에 오르기를 원하자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아는 이 공자의 말씀을 어기고 제나라 임치의 대부가 되었는데 전상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족의 화를 당하게 되므로 공자는 그 일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